나는 불완전한 내가 고맙다. 지은이 강경희. 경주에서 태어나 경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퇴계선생 생가가 있는 안동의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중국 고전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기왕에 외국 문학을 전공했으니 본토에 가서 박사 논문을 써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 인도로 구도 여행을 떠났던 해초 스님을 마음속에 품고서 생각보다 먼 여행 끝에 남경대학교에서 중국 고전문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전이 먼지 풀풀 나는 구닥다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해왔다. 그런 고민 덕에 발이 땅에 붙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한 지식이 아닌 지금 여기를 사는 나 자신을 위한 고전 읽기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공부를 통해 얻은 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재 이화여대, 동국대, 건국대 등에서 중국 고전을 강의하고 있으며 함께 옮긴 책으로 명나라 여류 시인의 시선집, 새벽바람 기다려 봄을 맞으리, 휘장을 열고 차를 끓이다, 산꽃은 일부러 우리를 기다려 피었구나 등이 있다. 그 밖에 음중팔선도, 적벽도, 귀거래도처럼 문학과 그림의 만남에 관해 쓴 논문이 몇 편 있다. 프롤로그. 빛바랜 책 속에서 그들을 만났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가나선의 화두 같은 이 물음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품었던 적이 있다. 1년이 넘도록 내 가슴에 꽁꽁 매달린 채 내려오지 않았다. 그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였고 오직 나 혼자만 불행하게 느껴졌다. 길을 잃어버린 느낌, 울타리 바깥 어둡고 시린 세상에 홀로 던져진 느낌이었다. 아픈 영혼은 그렇게 늘 방황한다. 위로받고 싶어요. 그 즈음 어느 학기 개강 첫날 강의에 대해 특별히 원하는 사항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내 눈길을 사로잡았던 말이다. 아픈 영혼을 위한 위로가 절실함을 깨우쳐준 말이었다. 그 엉뚱한 대답으로 말미암아 문학으로 치유하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무기명 설문이라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학생의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들어왔던 그 순간, 바로 그때 이 책이 세상에 태어날 인연에 대한 내 첫 기억이다. 간절히 품은 질문은 자석과 같다. 반드시 해답을 끌어당긴다. 그 자력의 세기는 간절함에 비례한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묻고 또 물으며 캄캄한 밤길을 헤매고 있을 때 신기하게도 내 인생의 멘토가 하나씩 내 앞에 나타났다. 책 속에서 그들을 만났다. 고통의 굴레 속에서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소동파. 자신의 죽음을 태산보다 중하게 여겼던 사마천. 실패에서 실패로 유연하게 넘나들던 관중. 대붕의 눈으로 쓸모 너머에 있는 삶의 본래 면목을 보여준 장자. 안 될 줄 알면서도 애쓰며 결국엔 지천명에 다다른 공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에 희망이 있음을 알려준 주역. 아픈 감정을 어루만지는 방법을 알려준 시경, 당시, 송사.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이들과 깊이 대화하다 보니 어느새 위로를 받고 아픔이 치유되었다.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더 이상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다. 이제 보니 그들과의 사귐은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더 큰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이 풍진 세상 헤쳐나가는 삶의 기술이 미숙하기 그지없던 나였건만 덕분에 이제는 제법 맷집이 세졌다. 돌아보니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품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 한순간도 놓지 않고 품었던 그 물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질문 속에 해답이 있다는 말을 몸소 체험했던 시간이기도 했고 삶이 되는 기쁨을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다. 주머니가 작으면 큰 것을 담을 수 없고 두레박 줄이 짧으면 깊은 물을 기를 수 없다. 삶은 결국 자기 초월을 통해 작은 주머니를 점점 더 크게 키우고 짧은 두레박줄을 점점 더 길게 만드는 과정이다. 아마도 그 과정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기 실린 글은 나를 치유하는 고전 읽기에 관한 그간의 내 경험을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기록이다. 각 장이 독립된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순서와 관계없이 읽어도 괜찮다. 다만 제6장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과 제7장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당신에게는 순서대로 연결해서 함께 읽어주기 바란다. 이 두 장은 치유로서의 시 쓰기에 관한 내용인데 6장은 그것을 통해 어떻게 스스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는지, 7장은 어떻게 새로운 통찰로 나아가는지를 다루었다.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되어 나오니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낸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고전 읽기를 통해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이다. 그런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이 책이 태어나 제 할 일을 한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에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귀 기울여 주었던 학생들에게 특별히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이 책은 그들이 내게 준 선물이기도 하다. 끝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오도록 도와준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인연에 깊이 감사드린다. 자기 존재를 스스로 가누려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2017년 1월 하주 강경희.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빛바랜 책 속에서 그들을 만나다. 제1장 소동파. 고통을 이해하는 새로운 프레임. 제2장 사기. 납득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3장 관중. 또 다른 실패가 두려운 당신에게. 제4장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5장 논어.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 제6장 시경.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 제7장 당시 송사.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제8장 주역. 희망의 빛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제4장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장자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삶을 억압하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한다. 불가능이란 없다는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는 우리에게 성과주의와 효율성으로 무장하고 성공하라고 부추긴다. 게다가 향락 추구가 미덕인 소비사회에서 모든 능력과 지식은 자본화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
부 이퀄 능력, 가난 이퀄 무능이라는 등식이 통용되고 경제에서 패배한 쓸모없는 인간을 대량 양산해내는 적자 생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불안하다. 성과에 따른 상대평가에서 앞줄에 서지 않으면 루저가 되므로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관리를 하며 인생을 잘 경영해야 한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우리는 매일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으로 불안하게 살아간다. 불안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앞만 보고 내달리는 군중 속에 뛰어들어 함께 달린다. 그렇게 함께 달리기라도 해야 덜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통일제국이라는 하나뿐인 의자에 앉기 위해 수많은 국가가 경쟁했던 춘추전국 시대는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자신이 죽어야 하는 처참한 시대였다. 존망을 건 치열한 각축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국가는 부국 강병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고 실무에 능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언제나 경쟁자보다 더 빨리, 더 강해져야 했으므로 단기간에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중시되었다. 시족 공동체 질서에서 국가 질서로 재편되는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와 함께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으로 피폐해진 그 절망스러운 시대. 그 안에서 장자는 개체로서의 인간의 삶에 대해 숙고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개체의 생명을 100% 긍정하여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는 없다고 역설한 장자의 이야기는 얼굴도 모르는 불안으로 인해 정신없이 내달리기만 하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프레임을 제시해준다. 앞만 보고 달리던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장자의 프레임으로 우리 삶을 새로이 들여다보자. 장자의 이름은 주이고 지금의 허난성과 안후이성의 경계의 지점에 있는 몽 출신이다. 전국 시대를 살았으나 정확한 생물년은 알 수 없고 맹자와 동시대 사람으로 추정할 뿐이다. 칠원의 관리를 지냈다고 한다. 사마천의 사기에 적힌 그의 이력은 이것이 전부다. 장자의 사상이 후대에 미친 영향에 비하면 그가 세상에 남긴 족적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남의 이목을 끌만한 걸출한 경력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장자는 매우 박학해서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 공부가 매우 넓고 깊어 이르지 못한 데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그가 세상에 쓰이지 못했던 것은 언사가 거센 물결처럼 자유분방해 왕공대인들로부터 훌륭한 인재로 평가받지 못했던 탓이다. 그의 사상은 당시 기득권층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다. 사기에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초나라 위왕이 장자가 박식하고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재상으로 초빙하기 위해 천금의 예물을 갖추어 사신을 보냈다. 그러자 장자는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천금은 큰 이익이고 재상이란 지위는 존귀한 자리요. 그런데 당신은 교회의 제사에서 희생으로 쓰이는 소를 본 적이 없소? 수년 동안 배불리 먹인 뒤 그 소에게 무늬 있는 옷을 입히고 조상의 묘로 끌고 가오. 그 순간에 소가 자신이 단지 버려진 송아지이기를 바랄지라도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소. 당장 나가시오. 나를 더럽히지 마시오.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논일며 즐거워할지언정 나라를 가진 제후에게 구속당하지는 않겠소.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이오. 사기, 노자, 한비열전. 장자는 재상이 되는 것을 두고 희생제물로 쓰이는 소가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얼마간의 물질적인 안락함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죽어서 제사고기로 희생되는 소처럼 한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갈 만큼 폭력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이처럼 장자는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그 어떤 것도 거부했다. 장자 추수 편에도 초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 장자를 초빙한 이야기가 나온다. 장자는 낚시를 하던 중이었는데 사신들이 있는 쪽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제가 듣기에 초나라에 죽은 지 3000년이나 된 신구가 있는데 왕께서 그것을 천으로 싸서 상자에 넣고 묘당 위에 소중하게 간직한다고 하더군요. 그 거북이가 죽어서 딱지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겠소?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다니길 바라겠소. 거북이가 죽어서 고귀하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흙탕에서 꼬리를 끌며 사는 것이 낫다는 뜻의 사자성어 예미도중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다. 벼슬하며 구속된 삶을 사느니 빈천에도 자유롭게 사는 삶이 좋다는 뜻으로 쓰인다.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장자 사상하면 대다수가 세속의 가치를 부정하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은사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세상에 이런저런 더러운 꼴 안 보고 자기 마음 편한 바를 택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널리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장자는 세속을 떠나 살지 않았다. 천지 자연과 더불어 정신을 교류하면서도 스스로 뽐내어 다른 사물을 경시한 적이 없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으며 세속에 섞여 살았다. 위로는 천지를 만든 조물자와 함께 논일었고 아래로는 삶과 죽음, 처음과 끝을 넘어선 초월자와 벗이 되었다. 장자 자편 천하. 장자는 시비와 생사를 초월한 차원에서 조물주와 자연과 더불어 논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높은 하늘에서 지상의 사물을 얕본 적은 없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거기에 어떤 우열도 없음을 역설하며 세속을 떠나지 않고 그 속에 섞여 살았다. 아내의 죽음에 노래를 불렀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생사를 초월해 조물주와 논일었던 그의 정신적 경지를 잘 드러내준다. 장자의 친구 해씨가 장자 아내의 부음을 듣고 문상을 갔더니 장자가 바닥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대야를 두드리며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란다. 해씨는 장자가 곡을 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함께 살며 자식을 키우고 같이 늙어가던 아내가 죽었는데 노래를 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라고 질책하는 해씨에게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게 아니라네. 아내가 죽었는데 나라고 어찌 슬프지 않았겠는가? 처음엔 슬퍼했지. 그러다 가만히 그 근원을 생각해 보니 본래 생명이란 없는 것이었어. 생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형체도 없었고 심지어 기조차 없었지. 그저 흐릿하고 어두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한데 섞여 있다가 변해서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을 갖춘 것이지.
이제 다시 변해서 죽은 거야.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아내는 지금 천지라는 커다란 방에 편히 누워 있는데 내가 그 옆에서 울며 불며 곡을 하는 것은 생명이 변화하는 이치를 모르는 짓이라 생각되었지. 그래서 울기를 그쳤다네. 장자 외편 칠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흐릿하고 어두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한데 섞여 있는 것을 태극, 무라고들 부른다. 그것이 움직여 기로 변하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체가 된다. 본래 없는 것에서 화하여 생명을 갖추게 된 것이 삶이다. 살다가 죽는 것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생명이 변화하는 이치는 이처럼 사계절이 한치의 어김이 없이 차례대로 순환하는 것과 같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자연스러운 일이니 울고불고 할 것이 없다. 장자는 이렇게 우주적 차원에서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우물한 개구리와는 바다를 논할 수 없다. 이제 장자 텍스트의 맨 처음에 나오는 대붕 이야기를 읽어보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이 변해서 새가 되면 이름을 붕이라 한다. 붕의 등 넓이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하늘에 가득 들이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대풍이 일면 그 바람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 붕이 남쪽 바다로 향해 갈 때에는 파도를 삼천리나 일으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9만리를 오른 뒤에야 6월에 대풍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간다. 바람이 두텁지 않으면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다. 그러므로 9만리나 올라가야 날개 밑에 충분한 바람이 쌓이며 그런 뒤에야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에 진 채 아무런 장애도 없이 남쪽을 향해 간다. 매미와 산비둘기가 그를 비웃는다. 우리는 힘껏 날아 느릅나무 가지에 오르지 때론 거기에도 이르지 못하고 땅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데 저놈은 어째서 9만리나 날아올라 남쪽으로 가려 하는가? 이 작은 날짐승들이 어찌 대붕의 비상을 알겠는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장자 내편 소요유에 나옵니다. 곤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붕이라는 새로 변한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이다. 장자는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과장이 심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이 중요한 동양 철학서 중에 하나로 알려진 까닭에 막연히 철학 논문 같은 담론을 기대한 사람들은 많이 놀라울 것이다. 이솝우화처럼 이야기를 통해 철학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장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데 물고기가 새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장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생물학적 의미에서 물고기가 새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단박에 알 수 있다. 이것은 자기 변형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변형은 의식의 수준에서 자기 인격과 관점의 변화를 겪는 체험을 말한다. 다시 말해 물고기의 의식 수준에서 붕새의 의식 수준으로 자기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의식과 하늘을 나는 새의 의식은 천양지차일 것이다. 비유하자면 누워서 천장만 보던 갓난아기가
어느 날 자기 몸을 뒤집어 방바닥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경험이다. 누워 있을 때 보이는 세상과 똑바로 엎드려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면 그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된다. 대붕은 너무나 커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날 수 없다. 거센 태풍이 일어나야만 거대한 몸을 실어 올릴 수 있다. 게다가 구만리 상공까지 솟구쳐 올라가야 비로소 공기층이 새의 무게를 떠받칠 수 있고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저 멀리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 매미와 산비둘기는 그 모습을 비웃는다. 뭐하러 쓸데없이 커가지고는 저렇게 힘들게 그렇게 먼 곳으로 날아가려고 애쓰는가. 여기서 날아다니는 것도 충분히 높은데 매미의 의식으로는 대붕의 의식을 이해할 수 없다. 작은 지혜와 큰 지혜의 차이란 바로 장자가 말하려는 의식 수준과 세상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가로놓인 차이를 비유한다. 장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화, 즉 은유와 문학적 수사를 동원한 이야기라는 서사 전략을 채택했다. 텍스트를 읽는 독자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멈추고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 이해하도록 고안했다. 그가 펼치는 사유와 정신의 경지는 매미나 산비둘기 같은 수준에서 이해될 수 없기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언어로 설명될 수도 없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장자의 이러한 특징을 자편 천하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종잡을 수 없는 큰 소리와 황당한 말, 밑도 끝도 없는 말로 전했다. 천하가 혼탁해 바른 말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우화로 널리 퍼뜨렸다. 말은 비록 들쭉날쭉하지만 기이해서 볼만하다. 장자가 우화 전략을 택한 것은 천하가 혼탁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하기 방식으로는 잘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은 종잡을 수 없고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말이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쓸모없다고 비판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내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합디다. 줄기는 울퉁불퉁해 먹줄을 칠 수가 없고 가지는 베베 꼬여 자를 댈 수가 없어서 길에 서 있지만 목수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말도 이와 같아 쓸모가 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외면합니다. 장자가 말했다. 지금 당신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쓸모가 없어 걱정인 듯합니다. 어째서 그 나무를 무아유지향의 광대한 들에 심고 그 곁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한가로이 쉬면서 그 그늘에 유유히 누워 잠자지 못하는지요. 도끼에 찍힐 일도 누가 해 끼칠 일도 없는데 어째서 쓸모가 없다고 걱정만 하십니까? 장자 내편 소요유에서 너무 커서 쓸모가 없다. 붕세 이야기에 나오는 작은 날짐승의 빈정거림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세상 모든 이가 쓸모, 효용, 효율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쓸모없는 것은 모두 폐기되어야 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무엇이든 다 악이다. 세상은 쓸모없음과 비효율을 증오한다. 그런데 그 쓸모라는 것을 잘 따져보자. 장자는 나무가 제목이 되어야 쓸모 있다는 생각을 문제 삼는다.
너무 커서 목수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를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길가에 버려두지만 장자는 나무의 쓰임새에 다른 용도가 있음을 지적한다. 매미의 자리가 아닌 대붕의 자리에서 보면 우리가 늘 보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보일 것이라 말한다. 무화유지양에 그 나무를 심어 두고 그 아래에 유유자적하며 즐길 수도 있다. 이처럼 너무나 크고 황당한 말에 담긴 그의 사상은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 수준을 초월하는 다른 차원에 있다. 독자는 그것을 제대로 간취할 줄 알아야 한다. 우화는 그렇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듣는 이가 각자 자신의 수준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독자마다 장자라는 텍스트 안에서 각자 자기 주머니 크기만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자에 관한 책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출간되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주 오래전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저자마다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만난 장자에 대한 사유를 다양하게 전개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장자라는 텍스트의 속내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드러낸다. 그런데 어떻게 물고기인 곤이 붕이라는 새로 자기 변형할 수 있을까? 물고기의 의식에서 새의 의식으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 한 곳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여름벌레에게는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한 철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한 방면만 아는 사람에게는 도를 말할 수 없다. 그가 받은 교육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장자 외편 추수에 나옵니다. 한 곳, 한 철에 매여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우물에 사는 개구리에겐 우물이라는 공간이 그가 아는 세계의 전부다. 여름벌레는 가을이 오면 죽는다. 그러므로 개구리는 바다를 이해할 수 없고 여름벌레는 얼음을 모른다. 한 가지 지식만 배운 사람은 그가 배운 지식에 한정되므로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인지 부조화 때문이다. 이처럼 각각의 존재는 자신이 처한 시공간에서 각자가 속한 세계의 규칙을 내면화하면서 자기만의 삶의 규칙을 구축한다. 장자는 이것을 성심이라 불렀다. 성심이란 이미 만들어진 마음이란 뜻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성심을 가지고 있다. 성심은 시비, 선악, 미추, 귀천의 분별과 그로 인한 갈등의 뿌리이기도 하다. 특정한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성심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편화할 때 인종차별, 종교전쟁, 문화간 충돌 같은 갈등과 불화가 발생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시스템이 공존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성심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때문이다. 설결이 왕에게 물었다. 모든 존재가 다 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나? 사람이 습지에서 자면 허리가 아프고 반신불수가 된다. 그러나 미꾸라지도 그렇던가? 사람이 나무 위에 산다면 겁이 나서 벌벌 떨겠지? 그러나 원숭이도 그러던가? 이 셋 중에 누가 올바른 거처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물고기를 먹고, 술록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달게 먹고, 올빼미는 쥐를 즐겨 먹지.
이 넷 중에서 누가 올바른 맛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원숭이는 원숭이와 짝을 맺고, 술록은 사슴과 사귀고,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함께 놀지. 모장과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물고기는 보자마자 물속 깊이 들어가 숨고, 새는 보자마자 높이 날아가 버리고, 사슴은 보자마자 얼른 달아나 버리지. 이 넷 중에 누가 올바른 아름다움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장자 내편 제물론에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시스템에 속해 있으며 그 시스템은 무한히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올바른 거처, 올바른 맛, 올바른 아름다움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무한히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실제하는 이 세계의 모습이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두루 통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닌 꿈의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장자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생각과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세계에 실제하는 삶과의 간극을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삶에는 끝이 없다. 끝이 있는 삶으로 끝이 없는 삶을 따른다면 위태로울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삶을 추구한다면 더욱 위태로울 따름이다. 장자 내편 양생주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보라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떤 시스템을 막론하고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자기 안에 내면화된 성심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의 일을 의심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언제 자신의 성심을 인식하게 될까? 그것이 통하지 않는 타자를 만나 자신의 선입견이 좌절되는 경험을 할 때이다. 그때 비로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던 성심을 의식하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통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주머니가 작으면 큰 것을 담을 수 없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물을 기를 수 없다. 옛날에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 노나라 교회에 내려앉았다. 왕은 몸소 그 새를 맞아들여 종묘 안에서 술을 마시게 하고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소, 돼지, 양고기를 갖추어 대접했다. 새는 그만 눈이 아찔해져서 걱정하고 슬퍼하며 고기 한 조각도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어버렸다. 이것은 자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길렀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는 깊은 숲에 둥지를 틀거나 풀밭이나 늪 위를 날아야 하고 강이나 못에 떠다니고 미꾸라지나 피라미를 먹게 하며 제 무리를 따라 살게 해야 만족해 한다. 사람의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데 어찌 저 시끄러운 음악을 듣겠는가. 장자 외편 지락에 나옵니다. 노나라 군주는 다른 나라의 군주를 맞이하는 예로서 갈매기를 극진하게 접대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세계에만 통용되는 방식이었으므로 갈매기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노나라 군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었지만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했다. 갈매기의 죽음 앞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성심을 의식하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통용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이다.
공자는 일찍이 남이 나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 했고, 예수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했다. 이러한 상호성의 도덕 원리는 곧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분명 남도 원치 않을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원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에 든 장자의 이야기는 나라는 주체의 판단은 설령 상대를 배려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상대에게 치명적인 폭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남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는 것이 관계의 나쁜 만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베푸는 것 역시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